안녕하세요.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찬입니다. 오늘도 싸우는 심리학에 대해서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실 저자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촬영 전에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할 텐데 네. 어떤 대답을 하실지에 대해 미리 이제 엿들었는데 네. 별일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평상시처럼. 최근에 뭐 책을 뭐 많이 주문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다음 책을 쓰기 위해서 일단 책만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쓰신다고? 한국인의 집단 심리인데 네. 한국인의 집단 심리 하면 뭐 많이 다뤘잖아요. 뭐 풍요 중독 사연이 뭐니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런 거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심리 이런 걸 다룬 거고 네. 이번에 쓸 책은 그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족 심리라 그럴까요?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가지고 내려오는 고유한 우리 민족만의 심리. 네. 그래서 한국인이란 어떤 심리를 가진 존재냐, 뭐 그런 걸 다루는 책이라서. 지금 방금 소름이 끼쳤는데 빨리 읽고 싶은데 언제 집필해서? 집필은 이제 네. 올 겨울까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 책을 주문만 하고 자료를 아직 하나도 못 본 상태라서 네.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소장님을 찾으신 분이 많이 계셔갖고 집필하는 시간도 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옛날부터 힘듭니다. 저를 부르지 말고 한가하게 놔둬야 제가 책을 쓰거든요. 네. 자꾸 부르면 책을 못 써요. 이게 사회의 어떤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인간의 동기 파트에서 사람의 동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2부에 대해서 김태형 소장님과 얘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관계의 욕구 혹은 관련성의 욕구에 대해서 네. 김태형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 심리학 이론 중에서 사회적 욕구를 주장했던 게 이제 메슬로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네. 메슬로 말고 에릭 프롬도 5가지의 욕구를 얘기했죠. 네. 그래서 관계의 욕구, 네. 초월의 욕구, 근원에 대한 욕구, 정체성에 대한 욕구, 지향틀과 헌신의 대상에 대한 욕구, 이렇게 5가지 사회적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가 관련성의 욕구인데, 네. 에릭 프롬이 이 욕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를 어떤 데 바탕을 뒀냐 하면, 이제 앞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생물학적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동물인 동시에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로부터 이제 5가지 욕구를 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욕구가 좀 문제가 있어요. 100% 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저렇게 얘기했구나. 저게 어떤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선 관계의 욕구 혹은 관련성의 욕구라는 것은 에릭 프롬의 얘기에 이제 근거해 보자면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와 합일되려는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릭 프롬은 원래 인간은 동물이었을 때는 자연과 합일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되는 바람에 자연에서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예, 그래서 이제 인생이 고루어졌다. 네. 차라리 그냥 동물이었으면 자연과 하나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안 탈 텐데 자연에서 분리돼 가지고선 괜히 사람 되는 바람에 외롭고 슬프고 혼자 고독하고 이렇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관련, 연관, 관계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네, 뭐 당연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인데 분리됐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당연히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리고 단결과 협력의 방식으로 생존하는 존재고 그렇다면 당연히 관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필요하죠. 인간은 자연에서 분리될 때 내가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하지만 단독자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혼자 개인으로 집단으로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연에서 분리될 때 사회를 만들면서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출발할 때부터 사회적 존재거든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같이 살았어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관계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고유한 욕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롬이 주장했던 관계 욕구 또는 관련성 욕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더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이제 탐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김태형 소장님의 그 생각은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비교해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롬이 주장했던 초월의 욕구라는 네.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욕구는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적 상태를 초월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수준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동물의 특징은 뭐냐? 피동적 창조물이란 거거든요. 뭐 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빌자면 세계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게 동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살면 그냥 동물적 존재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에서 분리됐으니까. 인간이니까 이제 프롬의 입장에 의하면. 인간답게 살아야죠. 네, 그래서 인간은 창조를 할 수밖에 없다. 창조를 해야 된다. 이 창조는 동물은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라는 수준, 동물적 존재라는 수준을 초월해서 넘어서려면 반드시 창조를 해야 된다. 그런 욕구가 있다, 인간에게는. 세상,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살려는 욕구, 그러니까 창조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걸 이제 초월의 욕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과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고 관계 욕구도 그렇고 저도 다 이제 그런 욕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왜 그것이 나왔느냐를 설명할 때 이제 에리프롬이 좀 잘못 설명하고 그쵸.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을 좀 문제가 있을 뿐 이 욕구 자체는 정당한 주장입니다. 있다는 거는 있어야 마땅하고. 네. 프롬이 세 번째로 주장했었던 근원에 대한 욕구 혹은 귀속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메슬로가 얘기했던 소속에 대한 욕구랑 비슷하잖아요. 네. 귀속에 대한 욕구. 네. 근데 이걸 이제 에릭 프롬은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에릭 프롬이 계속 생각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과의 유대 상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계에서 분리돼 가지고 자기 근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이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인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얘기하면 다시 네. 뭔가 근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원을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연과 다시 유대를 맺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물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동물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동물이 돼서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게. 뭐 동물이 돼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동물이 돼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결국 사회 혹은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관계. 그건 제가 볼 때는 인류와의 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에릭 프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자연과 합일될 수는 없는데 네. 인류 속에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집단 네. 속에. 그래서 어떤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귀속감을 느끼고 또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 이제 에릭 프롬은 그 얘기했는데 이건 역시 동물계에서 분리돼서 생긴 욕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집단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없이는 개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관계에 대한 욕구,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 또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욕구 이걸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에릭 프롬이 거꾸로 골렸던 그 이론을 소장님이 바로 세워놓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주장했었던 욕구, 정체성에 대한 욕구 또는 자기 동일성에 대한 욕구, 이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나요? 동물에게 없지만 사람에게 있는 걸 꼽으라면 정체성 아닐까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 의식이 없어요. 동물한테는. 동물은 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네. 자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세계와 자기를 분리시켜서 명확하게 자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혹시 자기 의식이 있는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네.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세계와 자기를 분리해서 자기를 따로 파악할 수 있고 세계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의식이 생기거든요. 이제 주류 심리학에서 보통 자기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의식이죠. 그래서 이 자기 의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견해,
라고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에릭 프롬은 인간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왜냐? 동물은 정체성이 필요 없지만 사람은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체성을 원한다는 것은 곧 동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 증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나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을 분리된 실체로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따라서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프롬은 얘기했는데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기보다 그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즉 세계와 자기를 분리시켜 이해하고 세계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히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자기의식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에릭 프롬은 결국 정체성 욕구의 근원을 동물이었던 사람이 이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필요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즉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독립성의 전제 조건은 정체성이죠. 그렇죠. 정체성 없이는 독립성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성직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카톨릭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그러면 신도가 와서 막 이렇게 연애 걸면 어때요? 뿌리치죠. 단번에 뿌리치죠. 자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 되잖아요. 네. 근데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별로 흔들흔들해. 그러면 신도가 와서 막 이렇게 유혹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넘어가든가 갈등하든가 막 머리를 쥐어 뜯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맺는 게 힘들죠. 네. 근데 정체성이 뚜렷하면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다 이거예요. 직업에 대한 정체성. 그 직업도 들어가는 거죠. 정체성에는 네. 중요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그 정체성을 갖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예를 들면 성 정체성도 결국 남성이란 집단에 내가 소속감을 느끼느냐 네. 여성이란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내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군대에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혹은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또 진보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진보 사상을 믿기 때문에 또는 진보 세력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대부분은 사회 집단과 관련된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체성은 있긴 있는데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정체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너 누구냐 그러면 저 착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너 누구냐 그러면 저 군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 집단의 정체성, 집단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다는 네. 상대방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관계에서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사회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집단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인간이 결국 집단을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로도. 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인 어떤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다. 다른 사람과 독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는 세계와 관계를 맺는 독립된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없죠. 정체성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유해 좀 대세로 흐르는 AI, 기계, 인공지능 네. 이런 것들은 인간이 될 수가 없네요. 이 정체성이 정체성도 없기 없고 때문에. 일단 근데 욕망이 없죠. AI는 그 옛날에 그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 인공지능 비슷한 거 우리 때는 뭐라고 불렀더라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하여튼 불렀어요. 그거를 불러가지고 컴퓨터로 가지고 인간을 뭐 이제 쉽게 복제해내겠다 네. 이런 이제 야망을 불태웠었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 엄청 잘해가지고 사고력은 인간을 거의 능가하는 수준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로봇을 그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보니까 완전히 쪼단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원에 들어가서 길 찾아 나가면 못 나와. 애들 4살만 돼도 찾아 나오는데 또 누가 아유 너 참 귀엽게 생겼네 그러면 반응을 못 해요. 사회적인 인지가 없는 거죠. 사고력이 이제 없고. 네. 그리고 사람이 뭐지 옛날에는 지금은 좋아졌다는데 옛날에는 앞 얼굴은 인식하는데 뒤 돌아서면 딴 사람으로 인식한다든가 이런 문제 초기에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깨우친 게 있어요. 아 감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로봇과 인간의 차이 중에 하나는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을 또 프로그래밍을 했대요. 네.
우는 로봇, 울고 웃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욕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욕망도 프로그래밍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욕망을 프로그래밍 할 때 사회적 욕망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까? 거기 막히네요. 로봇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요? 아, 로봇이 나는 사회 일원이야, 뭐 너는 내 동료야, 뭐 우리 세상을 바꿔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욕망의 기본은 사회적 욕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욕망은 사회적 욕망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걸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민족의 해방과 뭐 계급 해방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중요한 욕망인데. 아, 그러네요. 못하죠.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욕망의 기초에서 감정도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정체성에 대한 이제 욕망도 생겨나는 건데, 네. 그거 자체가 로봇에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력 같은 건 인간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성은 네. 로봇이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프로그램 주장했었던 욕구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지향 틀과 헌신의 대상에 대한 욕구. 네. 이걸 이제 구분하면 일단 지향의 틀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쉽게 말하면 인식과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식과 사고의 틀. 예. 한마디로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성에 의해 현실과 접촉하려는 욕구를 이제 예를 들면 지향의 틀에 대한 욕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진리를 파악하려는 욕구죠. 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그 세계에 적응하고 수능하면 안 되고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야 되죠. 그렇죠.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려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자기 운명도 개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향. 틀, 인식 틀이 필요한 거예요. 인식 틀. 이건 이제 지향 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식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철학이나 뭐 세계관을 주는 학문인 철학이나 아니면 뭐 혁명 이론 혹은 뭐 사회에 대한 이론 이런 이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 인간에게는 진리를 파악하려는 욕구가 있고 그것을 필요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 철학을 필요로 한다. 세계관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헌신의 대상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요구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네.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사람들은 찾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동물하고 큰 차이 아닙니까? 동물에게 인생의 의미는 별 중요한 게 없지만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내 인생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국 세계를 정확하게 하는 거, 네. 나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관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걸 알면 어떤 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자기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뭐 믿을 수 있는 어떤 거. 근데 아무나 믿는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에릭 네. 프롬은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같은 걸 가졌을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고 또 마르크스주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프롬은. 이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인간에겐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것 없이 살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네. 그런 헌신의 대상을 찾는 자체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잘못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욕구를 이제 충족하는 그런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신앙의 대상은 돈밖에 없죠. 네, 돈을 신앙하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물신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돈을 이제 신앙하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 에릭 프롬도 잘못된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올바른 인생 목표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프롬이 주장했었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명쾌하게 해설해 주셨고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채증이 풀리는 것 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양극단 프롬이 바라보는 그 양극단의 동기 사이의 갈등 그리고
김태형 소장님이 보시는 네. 사회적 동기들의 사이의 갈등에 대한 차이점, 차이점.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에릭 프롬은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대 사람 간의 갈등을 인간의 기본 모순으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진과 퇴행의 모순이라고 그랬어요. 갈등. 그러니까 양극단은 하나는 전진, 하나는 퇴행이에요. 네. 전진은 뭐예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지향. 근데 반대로 퇴행은 뭐냐? 어디로 돌아가는? 동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로 돌아가는 경향과 인간이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싸우고 있다라고 본 거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인간은. 그다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인간적인 동기 대 병적인 동기 사이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뇌물을 안 받고 싶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럼 출세를 못해. 혹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겠다. 양심을 저버리고. 이거 갈등이 있죠. 누가 뇌물 준다 그럴 때 받을까 말까.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동기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갈등이 아니고 병든 사회가 강요하는 갈등이에요. 만약에 사회가 건강하면 이런 치명적인 갈등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대학을 갈 때 나는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축구도 잘해. 어디 대학을 갈까? 예술대를 갈까? 체대를 갈까? 이런 갈등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아주 해결 불가능한 적대적 갈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선택하는 문제가 좀 있긴 하죠. 타협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건강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갈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이 강력한 적대적 갈등을 본다면 그것은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병적인 사회가 유발하는 그런 병적인 욕망들, 동기들, 그리고 건강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건강한 동기들. 그 사이의 갈등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좀 궁금한 게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의 어떤 그에도 이런 사회적 동기들의 사회 갈등 이런 네. 게 좀 심할까요? 그게 변화하겠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죠.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면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근데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동기, 인간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동기와 인간 본성에 반하는 동기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죠. 좀 더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삶과 사람답게 사는 삶 사이의 갈등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요즘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김태형 소장님과 사람의 동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진가 프롬이 얘기했었던 욕구들에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인간의 동기, 사회적 성격과 무의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